간첩들도 참 바보예요, 바보. 레닌의 이야기처럼 쓸모있는 바보들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권 수립했을 때도 이제는 필요 없으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지식인들은. 왜? 한번 배신한 애는 또 배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바보가 되는 거죠. 쓸모있다는 이야기는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그 단계까지, 혁명정부를 세울 때까지만 쓸모가 있는 거고, 바보들이라는 것은 그 세우고 나면 얘네들은 다 폐기 처분한다는 거예요. 베트남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베트콩들이 남베트남을 먹고 나니까 그 안에서 협조했던 성녀, 지식인 이런 애들 다 정리해버리지 않습니까? 라트비아라고 발트 삼국이라는 거 있잖아요.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발트 삼국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제가 이거 잘 못 외워가지고 적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참 이게 힘들어요. 내가 지리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못한 건 아닌데,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고3 선생님이 지리 선생님이었어요. 지리 선생님이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아주 인격적으로 학생에게 참 잘 대해주셨거든요. 고3 때. 그래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지리 공부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선생님이 좋으면 선생님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잖아요. 그 과목은 다른 건 못해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이게 어려워요. 이게 발트 삼국, 이런 거. 발트 삼국은 우리가 딱 하면 기억이 나지만은 발트 삼국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게 딱 입에 안 붙어요. 입에 안 붙어가지고 라트비아 인구가 한 200만 정도가 되고, 리투아니아 인구가 288만 명이네요. 그리고 에스토니아 인구가 126만. 이렇게 하면은 한 600만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600만 되니까 200만, 400만, 500만, 600만 정도가 되죠. 600만이면 얼마나 되나요? 부산 인구가 한 350만, 김해 인구가 한 50만이 좀 넘죠. 요즘에 54만 많이 늘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400만이니까 이거하고 울산하고 뭐 창원하고 이렇게 합친 것 정도가 될까요? 이 발트 삼국이라는 이 나라를 다 합쳐봐야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경상남도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광주, 대전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대전 정도. 에스토니아 한 나라가. 여기서 그 라트비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라트비아 같은 나라에는 옛날에 소련의 비밀경찰인 KGB가 있잖아요. 철수할 때 가방을 4개 정도를 라트비아에 놔두고 간 것 같아요. 2개는 서류 가방이고 2개는 포대인데, 그 라트비아 수도가 리가거든요. 리가에 있는 KGB 사무실에다가 이걸 남겨두고 간 거예요. KGB가 러시아로 귀환을 하면서 1991년에 그 소련이 붕괴되니까 이제 철수를 하는 거죠. 그때에 이 발트 삼국도 독립을 하거든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 3개 나라가 그때 독립을 한다는 거죠. 4개의 가방 안에는 KGB 정보원들의 실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코드네임, 그러니까 이게 암호명 같은 거죠. 암호명, 코드네임이 암호명이겠죠. 엘저히스라고 그 미국의 간첩의 암호명은 알레스였거든요. 1995년에 공개가 됐어요. 한참 메카 시점에 자기가 희생양이라고 그 코스프레를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죽기 1년 전에 그 정보가 다 공개가 돼버립니다. 그래도 죽기 전에 자기는 입 딱 닦으면서 뻔뻔스럽게, 엘제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변호사나 저술 활동을 계속 했었거든요. 죽기 전까지도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KGB가 냉전 시기에 라트비아에서 운용을 했던 그 정보원 숫자가 24,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 라트비아 인구가 얼마 돼도 안 하는데, 라트비아 인구가 288만 명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도, 그러면 그 중에 100명 중에 1명이 간첩이었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라트비아 내에서 그 운용을 했던 정보 요원만 해가지고 정보원이 24,000명이었다는 거야. 참 엄청나죠. 이게 100명 중에 1명이 정보원 역할을 했다가 하는 거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정보를 주고 돈을 받아서 정보를 주고 이런 일을 했다가 하는 거니까. 북한의 5호 담당 제도도 아닌데 그 중에서 4,141명이 그 정체가 밝혀진 거예요. 이름하고 정확하게
반소련 운동가들의 동향 이런 것을 KGB에다가 계속 고발을 해왔던 거예요. 그걸 고발한 사람이 그 전체 국민의 1%였다는 거예요. 1%. 1%가 정보원 역할을 한 번씩 정도는 했다는 거예요. 한 번씩 정도는. 그 중에 조금 이제 중요한 정보원들이 4,141명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개를 하는데 28년 동안에 의회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 가방을 두고 갔는데 이 가방 안에 있는 이 정보를 국민이 알아야 되느냐, 국민이 알 권리냐, 국가를 위해서 이거를 감출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인권이라는 게 거기에는 적용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18년 10월에 국회에서 공개 법안이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내용의 일부가 지난달에 이 기사의 시점에서 일부가 인터넷을 통해서 1차적으로 공개가 되고 리스트에 등재된 인물은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 이렇게 부역자 이래가지고 리스트 만들고 하는데 그 만들고 있던 그 국회의원들, 그 지지하던 국회의원들도 저거 아버지가 헌병대였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아버지는 독립투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의원들 있잖아요. 여자 의원도 있고 남자 의원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역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라트비아에서. 그렇게 해서 보니까 리스트가 공개가 되는데 면면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총리를 2차례 역임한 이바르스 고드마니스 이 사람도 간첩이었던 거예요. 총리를 2번이나 역임한 사람이 간첩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기 TV쇼 진행자 웨얄스 루베니스 이런 사람도 그렇게 하고 언론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송게벨스 이런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도 의심을 해봐야 돼. 실명을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송게벨스라고. 그런 사람들이 손시성을 가진 게벨스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알겠어요. TV쇼 진행자 비슷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직 또 대법원장 이바르스 비코빅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전설적인 영화 감독 야니스 스트레이크 등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트비아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대혼란에 빠졌다 이렇게 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대부분 결백을 호소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의혹을 벗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기사는 적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70년이 넘게 남북 대치가 이어져 가지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이야기를 하기로는 남한 내 고정간첩이 5만 명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할 정도니까 정보 갖다 주는 애들 포함해가지고 그렇겠죠. 정보원 있잖아요. 이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도 전 국민의 1%였으니까 라트비아 같은 경우는 여기 1945년부터 했으니까 1991년이면 얼마가 됩니까? 이게 90년이라고 그냥 하면은 한 45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45년? 우리나라는 더 오래됐지 않습니까? 남북 분단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을 수도 있고 남한 내에서도 이렇게 조선 노동당원이라든지 고정간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런 문제들이 북한이 만약에 붕괴가 됐다고 할 때에 그 정보를 누가 입수를 하는 거냐에 따라서 중국이 갖고 갔을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중국이 가지고 간다 이렇게 되면은 그 리스트들이 우리나라 고위직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의 목덜미를 딱 지게 되는 거예요. 목줄을 지게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아주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중국이 원하는 대로 살생부를 중국이 갖고 있으니까 그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 미국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도 중국보다는 훨씬 낫죠. 미국이 그 정보들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미국은 우리 편이니까 어쨌든 적과 아군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오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정권이 어느
정권이냐, 좌파 정권이냐, 우파 정권이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정보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뭐 행정부도 넘어가 있고, 사법부도 넘어가 있고, 입법부까지 넘어가 있다 보니까 참, 만약에 북한의 돌발 상황이라는 거, 유고 상황이라는 거, 뭐 내사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서 북한의 붕괴라는 것이 초읽기 단계에 들어갈 때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마 벌벌 떨고 있는 애들이 많을걸요. 잠 못 자고. 북한이 붕괴돼가지고 혹시 자기에 관련돼 있는 자료를 남겼을까? 아니면 남기지 않았을까? 나는 어떻게 북한에서 내 정보를 관리하고 있을까?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을까? 서류로 관리하고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해킹이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북한이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단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북한 내부에서 만약에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싸운다고 해요. 그러면은 뭐 한쪽은 중국을 붙을 수 있고 한쪽은 미국이나 한국에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정보 핵무기도 파괴력이 크지만은 지금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남한 내의 인사들에 관한 친북적인 정보 있잖아요. 그것도 판도라 상자하고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가지게 되느냐,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심히, 기도까지는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이것을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입법부라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공개 안 하겠다 하면은 입법부를 가지고 공개하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당장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정권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공개를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이 정부를 잘못 믿잖아요. 정보를 또 없앴을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 이상의 일들을 이 정부가 하니까, 여러분 그 드루킹 이런 거 보세요. 하는 거 보면 우리의 상상 이상이거든요. 뭘 하든지, 우리 뭐 영화에 이런 거 있으면 뭘 하든지 네가 상상하는 거 이상이다고 그래 하는데, 이 정부 자체가, 이 좌파들 자체가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의 짓을 하니까 사실은 선거 이런 문제들도 정상적인 정부다고 하면은 설령 음모론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드루킹 이런 거 다 보아왔잖아요. 박근혜 탄핵하는 거, 음모론 일으키는 걸 다 공작하는 것을 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선거 문제도 이거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의혹이라든지 음모론으로 끝이 난다 하더라도 한번 까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에 따라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막 선비짓을 해가지고는 이 상황을 돌파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파 자체도. 그래서 우리가 검증할 것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지나간다고 하는데 검증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거기다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하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선거가 조작이 되면 민주주의는 없는 거예요. 선거가 조작이 돼버리면 다음 선거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다 한번 펼쳐가지고, 좀 비용이 들고 좀 투쟁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좀 하겠지만 우리가 격려도 하고 기도라도 하고, 다르게 우리가 격려할 수 없으면은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끝까지 한번 파헤쳐 봐야 돼요. 파헤쳐 보고 아니면은 그 접으면 되지, 뭐 접는 게 힘듭니까? 당장 선거 있는 것도 아니고, 선거가 있어도 해야 될 일이지. 더욱지 보면 그 선거를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투명하게 관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런 설들이 있으니까 확인해보자는 거죠. 왜?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투표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검증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자는 것이지 뭐 법적 테두리 밖에서 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파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파를 저격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법에 불려가고 선관위에서 고소하고 이렇게 하면 힘이 들 건데, 우파까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에 족박을 깨면 되겠어요, 족박을.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서 라트비아에서 결국은 국회에서 이 정보를 공개를 하자 해가지고 4천
141명 중에 부분적으로 물론 중요한 사람들부터 공개를 했겠죠. 코드네임이라든지 출생지 정보가 다 담겨 있으니까 이 문서에서 참 간첩들도 참 바보예요, 바보. 사상이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레닌의 이야기처럼 쓸모있는 바보들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혁명을 일으킨다든지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 사상적으로 공산화되어져 있는 그런 애들이 쓸모가 있죠. 그렇지만 그 정권을 수립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이와 같이 그 정권이 붕괴돼 가지고 떠나야 될 때는 가차없이 얘네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정권 수립했을 때도 이제는 필요 없으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지식인들은 왜 한번 배신한 애는 또 배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바보가 되는 거죠. 쓸모 있다는 이야기는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그 단계까지 혁명 정부를 세울 때까지만 쓸모가 있는 거고 바보들이라는 것은 그 세우고 나면 얘네들은 다 폐기 처분한다는 거예요. 베트남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북베트남이 베트콩들이 남베트남을 먹고 나니까 그 안에서 협조했던 성녀, 지식인 이런 애들 다 정리해버리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것을 이 남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도 뭐 북한이 저렇게 위급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도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이 40년 정도 장기 독재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기여를 한 사람들이 서독의 소위 진보적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첩이나 마찬가지죠. 간첩의 숫자나 범죄 행위,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당시에 서독 사회의 정치적, 지적인 분위기가 이게 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동독이 지탱할 수 있도록 그 지주목이라고 하면 되겠죠. 나무 이렇게 어린 나무를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그 대를 세워가지고 지탱을 시키잖아요. 태풍이나 이런 데 넘어가지 않도록 뿌리를 내릴 때까지. 그런 역할을 동독이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한 역할이 서독의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 지적인 분위기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약간 사회주의에 대해서 편을 들어야, 공산주의에 대해서 편을 들어야 지식인 대열에 있는 것 같고 내가 깨어있는 계몽적인 인간인 것 같은. 그렇지만은 서독 같은 경우에도 서독이 잘해서 어떻게 보면 통일을 했다기보다도 이게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그 도미노 작용으로 소련 붕괴되기 전에 통일을 한 거지만은 소련이 붕괴될 때 한 번에 붕괴된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어느 정도 이제는 소련이 붕괴돼 가지고 힘이 없는 거죠. 내적으로는 붕괴가 다 되는 것이고 나중에 정치적으로 확실하게 붕괴가 되는, 다 경제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경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월맹하고 월남의 상황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월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 보좌관 자체가 그 유명한 스파이였다는 거예요. 부응옥냐 이렇게 되는데 이름이 좀 부르기가 힘든데 부응옥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특별 보좌관 역할을 하면서도 실은 월맹 호치민 주석의 그 지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포섭하기 힘들다고 하면 대통령이 자문을 얻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보좌관들, 그러니까 브레인, 대통령의 그 책사를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간첩으로 앉히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쓴다는 거죠. LJS가 그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1967년에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2위로 낙선한 야당 지도자 쭝딘쭈, 참 이름도 어려운데요. 쭝딘쭈 이렇게 읽으면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월맹의 고정 간첩이었다는 거예요. 쭝딘쭈. 이 사람이 유세를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반전적인 유세를 한 거예요. 동족 상잔의 전쟁에서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상이 이처럼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들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월맹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평화 협상이 가능한데 왜 북폭을 하여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가.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폭을 중지시키고 평화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쭝딘쭈는 대선에서 패배를 했다는 거죠. 대선에서 이 쭝딘쭈가 패배를 했지만은 대미 로비를 통해 가지고 파리 평화협정을 이끌어내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이 파리 평화협정 1968년도 5월달에 있었던 평화협상에 대해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티우 대통령은 필사적으로 반대했지만은 미 상원 중진들의 선을 닦고 있었던 그 중틴주가 대북 협상 제의를 수용하라고 존슨 대통령, 린든 B 존슨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결국 1973년 10월에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중틴주는 월남 패망 후인 1978년 거물급 비밀 프락치였음이 이렇게 밝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티우 대통령이라고 베트남 대통령은 다 이긴 전쟁이다고 북폭으로 월명 사기는 위축돼 있고 지금 모든 전투에서 이기고 있는데 조금만 밀어붙이면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